자,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상 공개해야 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을 했다면 공개하면은 안 되고,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공개해야 되며, 공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할 내용은 7가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7가지 기, 상, 지, 권, 공, 거, 시가 되는데요. 기,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 지번 면적, 종류, 상태인데요.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 상태. 지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을 말하는데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 조건이란 일조량,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권리관계도 공개해야 되는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 되고, 거는 거래 예정 금액인데 거래 예정 금액도 공개해야 됩니다. 시는 공시가인데요. 이 공시가도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둬야죠. 그리고 공개를 했으면 공개한 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도 또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야죠. 자, 기억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수도, 전기, 소방, 열공급, 오수, 폐수, 벽면 도배, 이 상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요거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귿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바로 입지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지. 그 다음에 리얼번.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 상태, 이거 상태죠. 공개해야 됩니다. 결국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기역,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 확보할 것, 아니죠. 1명 이상이죠. 2번 공인중개사 2명 이상 확보할 것,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3번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일 것.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자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아닙니다. 이건 지정 신청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법인일 것 들었습니다. 법인으로 제한 좀 드립니다. 법인이어도 되고 개인이어도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기준, 즉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정 요건 5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할 것.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라면은 개인도 가능하지만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것 이렇게 제한료만 드립니다. 개인, 법인 다 가능하죠. 그럼 부가통신사업 신고된 자가 추가로 요건을 4가지를 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 3, 4, 5. 요 2가지는 직원을 확보하는데, 이 직원이라는 것은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500명 안에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각각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 신청자가, 이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건데,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컴퓨터 설비. 자, 이와 같은 5가지 기준을 지정 신청자가 확보해야지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에 공개해야 될 정보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속 개공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 개공이 공개해야 할 내용과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할 내용은 6가지는 겹칩니다. 요 기상지권 공고까지는 설명사항, 공개사항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도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되고,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오폐수, 시설 상태 설명해야 되고, 입지와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때 설명할 때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지만, 설명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때 설명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까지도 추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야죠. 그러면 기상지권 공고까지는 공개해야 될 정보도 해당되고 설명해야 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그거 외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조세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도 설명해야죠.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는 공개할 정보에는 해당돼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해도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에서 1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될 정보에도 해당되고 설명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각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설명할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하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요거 설명할 사항은 해당하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니죠. 정답은 아까 2번, 바로 이제 2번 나왔습니다. 1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총
9가지를 기재하는데 이 9가지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 16번 문제인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종류는 4종류가 있죠. 4종류. 4종류가 바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종류 확인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쓱 정리해두고, 그리고 이 4종류 확인 설명서가 기재할 때 주거용은 13가지, 비주거용은 11가지, 토지는 9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8가지를 기재하는데, 이 기재하는 사항을 전부 셋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도 있고,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3가지로.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총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 13가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세부 확인 사항은 4가지죠. 실내, 벽, 환. 즉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 보수 등에서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가 기본 확인사항인데요. 기본 확인사항에 8가지를 기록하죠. 그럼 요거 세부 확인사항 4가지, 보수 실비에서 하나 해서 나머지 8가지가 전부 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가 쉽죠. 그래서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거래 이전 금액,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요거를 기록합니다.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를 기록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 공장을 연상하라 그랬죠. 공장은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서 2가지가 빠지는데, 바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는 요 비선호시설, 요거를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요거 환경 조건, 요거를 기록하지 않죠. 왜? 공장 자체가 일조량이 중요하지도 않고 소음이 본래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죠. 그래서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고 공장 자체가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9가지를 기록하는데, 토지 하면은 임야라든가 농지를 연상하라 그랬죠. 그럼 주거용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걸로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임야 농지에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벽환, 요거 3가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에 내외부 시설물이 있을 리가 없죠.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죠. 층간소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요 3가지를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는 것은 요거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권리, 요거 하나만 기록한다 이거죠. 그리고 기본 확인사항에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거래 이전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이런 것만 기록한다 이거죠. 그리고 보수 실비 이거 기록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 최소한도 머릿속에 암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확인 설명서의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 사항을 찾거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찾으라 이거죠. 그러면 토지인 경우니까 세부 확인 사항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찾거나 보수 실비를 찾으라 그 말이죠. 찾다 보니까 정답 4번이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1번 입지 조건도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도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미세율도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5번 비선호실도 이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거 외워두셔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시험 나와요. 자, 17번 문제 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도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바로 거래계약서인데 이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필수로 기재하는 사항은 9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물, 인권, 거기서 안 쓰면 조약돌로 확 때려 불 거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돌시, 권리전의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시, 지급 방법, 그 밖의 약정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계약일자 요거예요. 그럼 결국은 1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요거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 맞죠. 2번 물건의 인돌시, 당물 인권에서 물건의 인돌시. 그 다음에 3번 권리전의 내용, 당물 인권에서 권리전하는 내용 맞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당물 인권 거기서에서 서가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맞습니다. 5번 거래 이전 금액 들었습니다. 거래 이전 금액이 아니라 거는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지급 일시, 지급에 대한 방법, 거래 금액 총액과 각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 일시, 지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거래 이전 금액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이고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답은 17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개공 등의 금쟁이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죠. 옳은 집은 2번 중개 의뢰인과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 받아야지만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초과 받기로 약정만 했거나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초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3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죠.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4번 중개보증이 금쟁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련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맞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증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이들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금쟁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라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정답은 18번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19번 문제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그 보증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보증 책임집니다. 보증기관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 또는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그 손해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지며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그 손해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집니다. 배상 책임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도 보증기관은 그 보증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공 등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일반인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 발생시킨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합니다. 맞죠? 5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000만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가려고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질문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하나 풀고 볼까요? 20번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이거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그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 임대인이 받을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체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치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권고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의무는 없지만 예치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예치한다면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 명의로 또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또는 신탁업자 명의로 또는 최신관서 명의로 보험회사 명의로 또는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해야 됩니다. 물론 예치하는 그 예치 기관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고 또는 공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치해도 되고 신탁업자 예치해도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서 뭐 법원에 예치해도 되고 또는 최신관서 예치해도 되고 보험회사다 예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치한다면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탁 체험자 외워야 합니다. 개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요것만 가능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바로 협회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다 예치.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명의로 예치해도 됩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명의는 예치할 수 없고 법원 명의도 예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4번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외워둘 사항들을 좀 외워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사항, 공개할 사항,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구분해서 기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둬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잠시 다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